이제 무뎌진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 이거랑 폐업 물건 정리하시는 분 인터뷰하고 결론 딱 하나입니다. 개업하지 마세요. 프랜차이즈에서는 항상 당신은 이 정도를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오면 제가 쫙쫙 그어요. 전문직 걱정 안 해준다는데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의사분들 제외하고는 다 힘든 거예요. 변호사분들이 수임 받기 위한 플랫폼이 있어요. 월 1000 이상 씁니다.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강남의 공실률이 12%였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이 이미 20%가 넘었어요. 종소세 신고가 끝난 상황에서 요즘 사업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종소세 신고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놀라운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세무 플랫폼 업체에서 이제 신고 마지막 날에 오류 나가지고 신고 몇만 명이 신고를 못했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본인이 좀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 지식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여차하면 내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 종소세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사업자, 특히나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즘 맨날 나오는 거죠. 자영업자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정말 유명한 언론사의 다큐멘터리 봤어요. 이제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너무 이제 무뎌진 것 같아요. 플롯이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 이거랑 그 다음에 폐업하고 항상 그 폐업 물건 정리하시는 분 인터뷰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보다 많이 다른 게, 예전에는 개업자가 그래도 10이면 폐업하는 사람이 9 정도 됐어요. 12 대 9 비율이었는데 24년에 이게 거의 다 유사해진 것 같습니다. 통계가 곧 나올 거고 25년은 장담한데 반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고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왜냐하면 누구보다 자영업자분들을 마이크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유튜브도 하고 있고 10만 채널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마케팅 알려드리다가 전문직 분들 마케팅 컨설팅 하는 걸로 넘어간 적도 있는데, 이번에 종소세를 하면서 슬펐던 건, 종소세 신고서 보면은 그분이 요식업을 하니까 요식업 식당 이름, 그다음에 얼마 벌었는지 이거 한 줄만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정보 분석한 게 한 서너 페이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단에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무사들은 구사 코드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통계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 업종은 그 코드 하나를 부여를 해줘요. 근데 구사 코드가 다 뭐냐면,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인 분들, 작가님들, 뭐 감독, 모델, 배우, 바둑기사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의 코드가 뭐였냐면 9409-131819였어요. 13이 뭐냐면 대리운전, 그다음에 18이 퀵서비스, 그다음에 19가 흔히 말하는 이삿짐 배달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잠깐 알바하고 많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뭐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결국은 사업체 운영이 힘드니까, 요식업 운영이 힘드니까 본인이 저녁 장사가 안 돼서 저녁 장사 끝 빨리 닫고 대리운전 기사 뛰고 주말에 이삿짐 센터 뛰고 퀵서비스 뛰고 이거 한 거예요. 너무 좀 슬펐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분이 이제 먹고 살려고 처절하게 한 건데, 그런 상황들을 요즘 많이 마주합니다. 정말 좀 애석합니다. 자영업 폐업이 심각한데 망하는 자영업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기관에 은퇴자 강의를 갈 때도 많아요. 뭐 어디 공무원, 연수원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그래서 그 임직원들 이제 퇴직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경제 강의 차원에서 나가는데, 거기서 아주 짤막하게 이제 자영업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론 딱 하나입니다. 개업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개업을 하면, 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업으로 그냥 연결된다 그러면 뭐 기장을 맡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제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인생 망치는 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첫 마디는 그겁니다. 개업하지 마세요고, 그다음 두 번째로 물어봐요. 여러분들 김밥집 하면 얼마 정도 벌어야 내가 돈을 가져갈 것 같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김밥집 뭐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 고민할 거예요. 한 1억, 2억 벌면 뭐 남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김밥집은 한 7억 정도 벌어야 돼요. 월에 5천만 원 이하를 벌면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놀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영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내 수치를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뭐 프랜차이즈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에서는 항상 자기 본인의 업종 소개하면서 1억에 월마다 이 정도 오면 매출이 이렇게 되고 경비 이렇게 쭉쭉쭉 돼서 당신은 이 정도를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오면 제가 쫙쫙 그어요. 이게 상권 분석이 정말 제대로 되신 게 맞냐, 이거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고 원가나 비율도 물가 상승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나 이런 거 따져봤었을 때 사장님 갈아 넣어야 2, 300 버는 거다,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해줄 때가 많아요. 최근에 제 고향 친구가
조그맣게 이제 이건 무조건 안 망해라고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 수요 조사가 거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애석하게도 8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걸로 1억 이상 사실상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치적으로 모른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라고 정말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종소세 이번 신고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돈을 더 본 자영업자가 상당히 있어요. 그분들 특징을 저는 이제 이번 타이밍에서 한 4가지로 줄여봤는데, 첫 번째는 알아요. 이제 갈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본인 자신을, 시간을 아니면 노력을 다 갈아 넣어야 돼요. 정말 처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거의 다 없애셨어요. 그래서 그 식당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었는데 브레이크 타임 없애버렸습니다. 3시부터 뭐 5시 쉬잖아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이나 이런 데서 막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직원들은 재우는 거예요. 직원들 재우고 자기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10만 원 더 벌자. 그다음에 마지막 클로즈 할 때 무조건 그 주문은 자기가 받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직원이 받으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마감 4분 남았는데 시키실 거예요? 이거 시키지 말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너 가라, 너 청소하고 들어가고 내가 할게 하고 자기가 또 한 잔 더 팔고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요식업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바로 들어오는 손님을 마다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 없앤 것도요, 사실은 없앴다고 바로 올까요? 절대 안 와요. 익숙한 단골들은 저기 3시부터는 안 해. 야, 딴 데 가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열심히 피력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브레이크 타임 없앴다. 대표님 그 가끔 낮술 하시던데 와서 낮술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처절하게.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10만 원이나 더 벌면 한 달에 300이고 1년에 뭐 3,600 버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약속을 좀 잘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픈 시간, 클로즈 시간 좀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고, 쉬는 날 잘 지키시려고 하고, 이게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뭐 매번 일요일 날 쉬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열고, 이거 누가 그러면 허탕 치는 사람 있거든요. 허탕 한 2번 치면 안 가요. 사실 진짜로 안 갑니다. 이미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막 아침 식사까지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길래 그러면 체력 무너지실 거다. 지금은 제가 우선 수익이 나니까 그럼 그래까지 하지 마라. 뭐 이래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10시부터 오픈인데 9시부터 오픈해서 아침 식사를 좀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관점 잡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할 거면 7시에 열어서 8시 반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잠깐 쪽잠을 잘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하지만 가게 앞에서 직원들 보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건 무조건 막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직원이 담배 피고 있다 그걸로 서빙한다? 그 집 절대 안 갑니다. 진짜로. 불쾌해서 안 가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가게는 이미지가 박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규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규는 오픈빨이 무조건 있습니다. 오픈빨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식당이나 커피숍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이제 사무실 식구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식당이 생겨요. 새로운 식당이 생겼다라는 말은 아주 슬픈 말입니다. 왜냐? 기존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많이 망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본 것만 해도 근처에 순댓국집 하나랑 이렇게 소머리 곰탕집 하나 망했더라고요. 이러게 되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하는 거기 새로운 식당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2번 가요. 딱 2번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메뉴랑 그 다음에 요리 같은 거 하나 시켜봐요. 여기가 이제 저녁 식사에 어울리는, 술자리가 어울리는 집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다른 메인 메뉴랑, 뭐 여기가 이제 중화요리면 짜장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짬뽕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리는 탕수육 한번 시켜보고 뭐 라조기 한번 시켜보고 이런 거죠. 딱 2번 가고 우리 사무실 식구들은 의견 정리를 합니다. 여기는 아니다. 왜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월요일은 중국집, 화요일은 뭐 제육볶음, 세 번째 칼국수 뭐 이렇게 하면요. 그 제육볶음의 메인 메뉴가 맛있는 데로만 후장창 가요. 결국 그래요. 그 동네는 그래서 제육볶음집 하나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국수집 그 동네에서 딱 하나 살아남아요. 그래서 칼국수집에서 여러 개도 팔지만 진짜 결국 딱 하나 살아남거든요. 2번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바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새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맛에 대한 퀄리티를 아예 높여버리던가, 그러니까 메뉴가 아예 적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를 계속 창출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파스타집이 있으신데 그 대표님은 분기마다 하나씩은 메인 메뉴를 꼭 만들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엔 별로였는데 이 메뉴는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다시 유치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노하우이신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매출 한 200억 대표님 만난 적도 있었는데 그분도 요즘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라는 게 정말 중요한 마케팅 채널이란 거 알아서 뭐 라면 끓여서 하고 막
정말 노력합니다. 근데 오픈빨에 빠져가지고 막 사치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투자로 하셔야 돼요. 투자로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데, 처음에 이제 막 개업하시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다가 마케팅에 그냥 돈을 퍼부으세요. 제가 이제 그 마케팅 쪽 관련된 업도 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마케팅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니까 아는 건데,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과 이게 전환율로 넘어가는 건 달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전환율이 장기 전환율로 넘어가는 것도 달라요. 결국은 전환됐었을 때 내가 어떻게 장기로 이끌 것인가, 고객 서비스 차원의 문제이지만, 처음에 조회수가 전환율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나에게 맞는 마케팅 채널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이 맞아요. 저는 인스타 뭐 이런 짧은 폼은 저한테는 맞진 않아요. 제 주 고객층이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제발 하셔라. 특히나 이제 제가 많이 자문 요청이 와가지고 해주는 게 전문 직군이에요. 내가 전문 직군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냐라고 막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발 공부해라. 공부하고, 그래서 그 공부를 표출을 해라. 티를 내야 된다. 당신이 어떤 걸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그걸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지. 뭐 블로그 글도 쓰고 유튜브 채널도 촬영하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권하는 건 책을 써라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그래도 한 15권 이상 쓴 것 같아요. 저는 관련 주제가 있으면 파면서 컨텐츠를 모으면서 그냥 그걸 모아서 책을 무조건 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책은요 200원짜리 명함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면 책은 2만 원짜리잖아요. 효과는 100배 이상이에요. 누구보다 신뢰를 줄 수 있잖아요. 저에게 이제 상속세 문의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상속세 제가 쓴 책을 드려요. 제가 장담합니다. 수입률 자체가 달라져. 결국은 노력하고 책을 쓰십시오. 제가 라이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 말하더라도 책을 쓰는 것 자체의 접근을 웬만한 분들 거의 못하기 때문에 제발 실천할 수 있는 마케팅 제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걱정 좀 해주세요. 전문직 걱정 안 해준다는데, 이런 말하면 또 댓글로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의사분들 제외하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의사분들도 폐업을 하긴 하지만 폐업률이 상당히 낮은 건 확실해요. 근데 의사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다양한 병원협회나 의사회에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개업할 핀셋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의사분들은 그게 경쟁으로 넘어가서 많은 단가가 낮아진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2년, 3년 정도 지나면 확 드러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 과포화 상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위와 하위의 차이는 어느 직종 간에 다 있지만 이게 조금씩 의사분들도 벌어질 거다. 왜냐면 매출이 빠지는 분들을 제가 지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 병을 다시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사분들이랑 변호사분들 컨설팅을 제일 많이 하는데, 변호사분들이 수임받기 위한 그 플랫폼이 있어요. 정말 유명한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큰 법인 같은 게 뭐 1억씩 쓴다는데 제가 그걸 실질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제가 월 1000 이상 쓰는 분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왜냐? 제가 그분들의 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월 1000 이상 씁니다. 진짜로. 근데 그 정도 쓰지 않으면 업무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정말 변호사분들 경쟁이 박이 터집니다. 최근에 기사 보시게 되면 상위 1%랑 상위 10%랑 가장 갭이 큰 직종이 의사가 아니라 변호사예요. 상위 1%는 거의 30억씩 버는데 상위 10%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얼마였죠? 한 2, 3억이었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차이가 엄청 커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마케팅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변호사분들이나 다른 전문 직군들이 이거 보시겠지만 요즘 다 유튜브 합니다. 기본이에요. 디폴트 값.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국세 통계 포탈 가면 내 관련 업종이 전국에 몇 개가 기업되어 있고 내 관할 구에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장 분석을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저도 세무사가 몇 명인지 압니다. 17,000명 정도 돼요. 전국에 개업한 사람이. 정말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1분기에 변호사가 개업하신 분들이 거의 400분 정도 되시고, 세무사 590, 회계사 한 390.
엄청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고 생각 드시냐면, 그러면 분기마다 무조건 이 전문직군도 어쩔 수 없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개업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철역 근처에서 분기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제가 세무사니까 분기마다 그 지하철역 근처에 세무사 사무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1년이면 4개가 늘어나요. 어설픈 영업의 수단으로는 살아남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 동기가 최근에 둘이 폐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그래도 개업한 지가 꽤 됐어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연애 다 떼고 버는 게 5, 6천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겁니다. 내가 그 많은 의뢰인들 받고 그 다음에 뒤치다거리하고 뭐 하면 가산세 터지고 막 하는 거를 다 하고 나서 1년에 5, 6천 버니까 주 7일 일하니까, 자영업자 중에 주 7일 일을 안 한다? 아이, 그럼 포기하셔야 됩니다. 전문직 중에 주 7일 일을 안 한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고 돈을 번다? 엄청나신 능력자인 거고, 다 주 7일을 일하는데 내가 이 돈을 벌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어떤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에 공고를 봤는데 자기 연차 정도 되는 세무사를 이제 별정직으로 뽑는데 주 5일째 웰빙 하면서 8천 정도인 거예요. 급여 8천에서 뭐 1억 사이.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폐업한 겁니다. 거길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그 말을 했죠.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너 다시 한번 좀 숨고르기 하고 다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연관성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면 찬성. 근데 연관성 하나도 없이 그냥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건 약간은 좀 고민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직 시장,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 지금 그리고 자영업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워낙 한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고 그다음 좀 상가 임대 그 실력 이것도 엄청나죠. 왜냐면은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강남의 공실률이 12%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전문가이신 분들이랑 가끔 얘기를 나누면 한 지역의 공실률이 10%가 넘어가면 아주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강남이 이미 20%가 넘었어요. 웬만한 이제 역 근처 뭐 용산역이나 이런 데 상가는 뭐 40%가 공실이에요. 가로수길 이런 데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정말 지금 웬만한 지역의 공실률이 기본 10% 이상이에요. 이건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은 건물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그걸 임대료로 투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임대료를 낮추면 되지 않냐? 절대 못 낮춥니다. 왜 못 낮추냐면 그 임대료가 건물의 가치예요. 아파트랑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에 대한 건물 가치 산정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 가지 이제 건물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게 있지만 캡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결국 여기 내가 이 추후에 매수자가 이 건물을 샀었을 때 임대료가 얼마 나오니까 그걸 전부 다 대출 이자로 내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은행도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매수자도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 캡레이트 비율이 변경이 되니까 더 벌어야겠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대 가격이 낮아지면 내 건물 가치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못 낮추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입니다. 내가 1,000만 원 받다가 와, 나 죽을 것 같아서 갑자기 500만 원 낮춘다? 그러면 이제 매년 5%씩 밖에 못 올려. 다시 저 1,000만 원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즘 강남의 메인 도로도 이런 식이 많습니다. 1년 렌탈 프리. 그러니까 1년 너 공짜로 써. 그 대신 나랑 5년 계약은 해. 그래서 4년치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 대신 그 건물주는 가격, 임대료를 방어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건물 가격에 대한 변동을 안 시키긴 하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의 변동도 많이 생긴 것도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재택근무도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재택근무의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 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 건 다 재택근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굳이 거길 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코로나 시대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식사 같은 경우도 배달이나 아니면 밀키트 산업으로 바뀌어서 식당 굳이 가야 돼? 라는 변동, 그런 것들로 생긴 거죠.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예요. 근로일수를 4.5일로 줄이는 거.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오피스 상권에 있는 식당은 5일 동안 내가 돈을 벌 걸 가정하고 사업을 연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4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 매출이 20%가 날아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공포감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거나 환경 변화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즘 사업자 등록할 때도 다 집에다 등록하고 집에서 그냥 가내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형태만 해보겠다라는 부업의 니즈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시장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상가 공실률 계속 커지는데 언제까지 버틸 거냐, 이거는 이제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공실률 자체는 압도적으로 높아졌는데, 이게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은 아예 모든 트렌드가 바뀌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바뀔 거냐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후자일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내수 경기도 세 번째로 영향인데, 내수 경기 자체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이건 뭐 식당을 열든 뭘 열든 아예 안 되는. 그래서 요즘 그나마 장사 잘 되는 건, 이런 불경기 때 장사 잘 되는 건 오히려 가격이 엄청 비싸거나 엄청 싼 것만 잘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약간 짠 점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셀프 라면에서 가격을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